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유럽의 선두주자 노르웨이에서 온 부부가 딸이 터를 잡은 한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삶의 질 최고를 자부하던 그들이 단 일주일 만에 50여 년간 쌓아 올린 고정관념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데요. 과연 이 노르웨이 부부는 왜 한국을 진정한 환대의 땅이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머나먼 땅에 사랑스러운 딸을 홀로 남겨두고 애태우던 부모의 마음까지 단숨에 뒤바꾼 그 기적 같은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냐 린드베리예요. 스웨덴 출신인데 지금은 한국 서울에서 3년째 살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에 있는 큰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제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일어나서 스웨덴 머그컵으로 커피를 마시며 아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도 가끔은 여전히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제가 자란 곳이에요. 깊은 숲과 깨끗한 파란 호수,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도시들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죠. 정부는 모든 사람을 잘 돌봐주고 있었고 거리는 안전하고 깨끗했어요. 버스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오고 있었죠.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는 그랬어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이런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서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아파트는 강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꽤 괜찮은 곳이었죠. 유리와 철강으로 만든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상점과 식당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파트 안에는 작은 스웨덴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파란색과 노란색 쿠션이 놓여 있었고 이케아 책장도 있었어요. 벽에는 스톡홀름 해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심지어 커피잔까지도 제 고향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밤에 문을 닫으면 마치 스웨덴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한국어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웠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하고 우리 건물 경비원 아저씨께 인사할 정도는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거나 한국 친구들을 사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여기 영원히 머물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 일자리는 그저 제 경력의 한 단계일 뿐이었어요. 곧 제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스웨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종종 한국인 동료들에게 스웨덴이 얼마나 더 나은지 이야기하곤 했어요. 지하철이 지연되면 스웨덴에서는 이런 문제가 절대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의료 서비스에 불평할 때면 스웨덴 병원은 절대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교육 얘기가 나오면 스웨덴 학교는 세계 최고예요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보통 정중하게 웃어주지만 그들이 스웨덴 얘기를 듣는 것에 지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스웨덴이 더 좋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스웨덴에서 엄마가 전화하고 계셨죠. 실내에 있는데도 두꺼운 스카프를 두르고 계신 엄마 얼굴이 화면에 보이고 있었어요. 스웨덴의 겨울은 정말 추웠거든요. 아냐, 얘야, 아빠랑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단다.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음 달에 너를 보러 갈 비행기 표를 예약했단다.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여기에, 서울에 거의 2년 동안 뵙지 못했었거든요. 정말 좋네요.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스웨덴이 얼마나 더 나은지 보시게 될까? 왜 내가 아직도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실까? 우리는 진짜 한국을 보고 싶어. 엄마가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냥 관광지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보고 싶어. 내 삶을 이해하고 싶단다. 통화를 마친 후 창가로 걸어가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아래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읽기 어려운 한글 간판 아래로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시는 거대하고 미지의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이라 그게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3년이나 여기 있었지만 정말로 이곳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을까요? 스웨덴과 비교하지 않고
이곳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 직장에서 상사가 제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아채셨어요.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책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냐 씨, 괜찮아요? 그가 물었어요. 한국식 억양 때문에 제 이름이 다르게 들렸지만 그의 걱정은 진심이었죠. 부모님의 방문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해요. 유명한 궁궐이나 타워뿐만 아니라 진짜 한국 생활을요. 그는 저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어요. 여행책에 나오지 않는 한국을 보여드리세요. 당신이 매일 살고 있는 한국을요. 당신도 놀랄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방어적인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지? 내가 한국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3년이나 여기서 살았는데 그날 밤 부모님을 모실 장소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스웨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 한국이 부끄럽지 않을 곳들이요. 하지만 쓰면서 이상한 감정이 커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나라에 공정했었나? 정말로 이곳을 본 건가? 아니면 스웨덴과 다르다는 이유로 실패한 점만 찾고 있었던 건가? 그때는 몰랐지만 부모님의 방문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멀리 있는 땅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계속 살아온 이곳에서의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저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잠들면서 서울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뭘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기 하루 전 저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학교에서 큰 시험을 보기 전처럼 배가 꽉 조여오고 있었죠. 부모님이 한국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 사는 것이 나쁘게 보이는 것들을 보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를 3번이나 청소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책들과 시장에서 산 예쁜 청자 도자기까지 전부 숨기고 있었죠. 심지어 지난 설날에 사장님이 주신 작은 태극기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더 스웨덴스러운 물건들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이제 마치 스웨덴 선물 가게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인상이 찌푸려지고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 그리고 제가 조금씩 즐기기 시작한 다른 한국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부모님 오시기 전에 스웨덴 음식을 사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매일 매콤한 한국 음식을 드시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장소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쇼핑몰들, 가장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서양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들, 모두 고향을 생각나게 할 만한 곳들이었죠. 한국이 스웨덴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지 않을 만한 곳들만 골라놓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바보 같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진짜 한국을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저는 그걸 보여드리기가 두려웠거든요. 제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부모님이 보시면 어떡하지? 제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 여성 민지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옆자리에 앉아 일했지만 진짜 친구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녀는 항상 저를 여러 곳에 초대했지만 저는 주로 거절했거든요. 민지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국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가 이제 여기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이 제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결정했어요. 그녀의 메시지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멋진 곳들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녀가 답장을 쓰는 동안 3개의 점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진짜 한국 생활을 보여드리고 싶으시면 우리 가족이 북촌에 전통 한옥을 갖고 있어요. 호텔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한옥이라고요? 종이문과 온돌이 있는 그 옛날식 한국집. 관광 브로슈어에서는 봤지만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아름답지만 너무 이국적으로 보이고 있었죠. 너무 한국적이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현대적인 호텔을 예약했어요. 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1시간 후 민지 씨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책상 앞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둥근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도 아마 아주 좋을 거예요. 그녀가 제 책상에 커피를 놓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적인 건물은 스웨덴에서도 보실 수 있잖아요. 어쩌면 부모님은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내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녀가 어떻게 알까요? 계획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작은 노트북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여기 우리 가족 한옥의 주소와 전화번호예요. 지금은 제 삼촌이 운영하고 계세요. 모든 방에 현대식 욕실이 있지만 건물 자체는 150년 된 것이에요. 부모님이 스마트폰과 지하철이 있기 전 한국이 어땠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디에 사는 것과 그곳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아냐 씨, 이제 정말 한국을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그 노트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전통 가옥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제가 놓치고 있던 한국의 무언가를 보시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스웨덴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스톡홀름의 눈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얗고 깨끗하고 친숙했죠. 하지만 제 어린 시절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공기가 밀려나오고 있었어요. 발 아래 바닥이 따뜻했고 천장에는 종이등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 스웨덴 집은 어떻게 안에서 한국식으로 변해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채로 깨어났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 꿈은 마치 경고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면 내 안에서도 뭔가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제가 쌓아놓은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호텔 예약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신 민지 씨의 노트북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지에는 한옥의 아름다운 사진들이 있었어요. 나무 기둥들, 평화로운 정원, 오래된 문으로 이어지는 돌길. 제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호텔이냐 한옥이냐? 안전한 선택이냐? 모험적인 선택이냐? 그대로 남아있느냐? 변화의 위험을 감수하느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커다란 유리벽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도착 게이트 근처에 서서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2년 동안 못 봤거든요. 부모님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제 민지 삼촌에게 전화했어요. 결국 한옥집에서 묵기로 했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아직도 확신이 없었지만 뭔가 마음속에서 그곳을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도착 안내판에는 부모님의 비행기가 착륙했다고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미소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면서 여행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부모님을 발견했어요. 아빠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천천히 걸으시고 등이 살짝 구부정했어요. 엄마도 더 작아 보였지만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저를 못 보셨어요. 주변 모든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곡선형 천장, 깨끗한 바닥,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움직이는 로봇들. 엄마, 아빠. 저는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가 숨도 못 쉴 정도로 꽉 껴안았죠. 엄마에게서는 집 냄새가 났어요. 계피와 스웨덴 세탁비누 향기요. 아빠의 수염은 제 뺨을 간지리고 있었고요. 이곳은 정말 놀라워. 아빠가 공항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마치 미술관 같아. 엄마도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든 게 너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네. 그리고 모두가 정말 친절해. 저는 이상한 자부심과 혼란이 섞인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인상받지 않으셔야 했는데 한국이 스웨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수암을 찾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부모님께 말했죠. 짐을 받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기선 일이 좀 느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회전 벨트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가방은 이미 돌고 있었어요. 맨 처음 나온 것들 중 하나였죠. 아빠는 놀라서 웃으셨고
엄마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뺨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틀렸던 거예요. 가방이 빨리 나왔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에서는 서울이 완벽한 봄날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공기는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죠. 멀리 산들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청록색으로 솟아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엄마가 택시 창문에 얼굴을 대고 속삭였어요. 빌딩들 사이에 이렇게 자연이 많을 줄은 몰랐어. 택시 안에서 저는 부모님께 민지와 한옥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매우 전통적인 집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호텔만큼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꿀 수 있어요. 아빠가 제 손을 토닥이셨어요. 우리는 진짜 한국을 보러 온 거지. 현대적인 호텔방에 숨어 있으려고 온 게 아니란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이곳에선 옛것과 새것이 만나고 있었죠. 높은 유리 건물들이 빨간 간판의 작은 식당들 옆에 서 있었고 스쿠터를 탄 사람들이 쇼핑백을 든 할머니들 옆으로 휙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나무 대문이 있는 높은 돌담 앞에 멈췄어요. 여기가 잘못된 곳인가 싶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거든요. 민지의 삼촌이 대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작은 체구의 남자였어요. 그는 정중한 영어로 인사하며 허리를 숙였고 우리를 대문 안으로 안내했죠.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담장 안쪽은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평화로운 정원이 곡선형 기와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나무집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돌길이 작은 연못과 뽑힌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죠. 마치 옛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묵는 거니? 엄마가 경이로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삼촌은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은 옛것과 새것이 함께 있었어요. 나무 들보는 수백 년이 되었지만 현대식 난방과 작은 화장실도 있었죠. 우리 침대는 온돌 바닥 위에 깔린 전통 한국식 요였어요. 바닥이 따뜻하네. 아빠가 신발을 벗고 양말로 바닥을 느끼며 외쳤어요. 따뜻함이 아픈 등을 달래주자 아빠의 얼굴이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좋은데. 그날 밤 부모님이 긴 비행에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동네를 걸었어요. 3년 동안 저에게 평범해 보였던 거리들이 부모님의 눈을 통해 갑자기 다르게 보이고 있었죠. 우리는 점원 없이 물건만 있는 작은 가게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저 상품들, 돈 상자, 그리고 간판만 있었죠.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니? 아빠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걸 가져가고 상자에 돈을 놓고 가요. 저는 민지가 예전에 말해준 것을 기억하며 설명했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아빠는 한동안 가게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우리도 스웨덴에 오래전에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 아빠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놀라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앉아도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밝았어요. 여자들은 밤에도 안전함을 느끼며 혼자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작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죠. 노인들은 가로등 아래에서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 팔을 만졌어요. 아냐,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알겠니?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스웨덴과 비교하느라 너무 바빴고 문제점만 찾고 있었죠. 내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따뜻한 바닥 침대에서 잠드신 후에도 저는 깨어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게 해주는 제 안내자, 제 동맹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여정에서 제 진짜 적은 한국이나 스웨덴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제 진짜 적은 제 안에 있었어요. 제 고집, 다친 마음, 스웨덴이 항상 더 낫다고 믿어야 한다는 제 필요성이었죠. 저는 내일 우리를 기다리는 다른 시험들과 제 자신에 대해 직면해야 할 다른 진실들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어요. 6일이 금방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찾아오고 있었죠. 부모님은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제가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거나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요. 제가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분주한 시장은 부모님께는 신나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여겼던 길거리 음식도 웃으면서 맛보고 계셨고요. 제가 불평했던 붐비는 지하철은 효율적이고
놀랍다고 말씀하고 계셨죠.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내내 한국에 대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섯째 날 밤, 아빠의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셨지만 움직일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죠. 자정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걱정으로 뱃속이 뒤틀리고 있었어요. 한국 병원은 아마 스웨덴 병원만큼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를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밤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큰 병원 건물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외국인이고 아빠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과 긴 대기 시간을 각오하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5분 만에 의사가 아빠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10분 안에 MRI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30분 안에 결과까지 나오고 있었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 저는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는 MRI 검사를 받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아빠가 이미 치료를 받고 계셨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셨어요. 아빠의 허리 사진을 보여주며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셨죠. 아빠는 약과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고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것을 바로 준비해주고 계셨어요. 불과 2시간 만에 병원을 나올 때 아빠는 손에 약을 들고 허리 치료 계획까지 받아오셨어요. 이렇게 빠르고 좋은 의료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봤어. 통증약이 효과를 보이면서 아빠의 얼굴이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도 이런 적 없었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믿어왔었거든요. 그게 제가 늘 생각해왔고 한국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지금 고향보다 여기서 더 나은 치료를 받고 계신 거였어요. 다음 날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중에 아빠의 안경이 부러졌어요. 태가 반으로 툭 부러져 버렸죠. 이거 없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아빠가 부러진 조각들을 맞추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동네에서 작은 안경점을 찾았어요. 아주 작고 별로 팬시하지 않은 곳이었죠.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걱정되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아빠의 부러진 안경을 살펴보더니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해 완전한 시력 검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영어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미소와 손짓으로 소통하고 계셨죠. 15분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아빠에게 번역해 드렸어요. 15분 걸린대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 리가 없어요. 새 안경 만드는 데는 며칠이 걸리는데 작은 가게에서 기다리면서 진열된 안경테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카운터 뒤에서 빠르게 작업하고 계셨죠. 정확히 15분 후 말씀하신 대로 아빠에게 새 안경을 건네주셨어요. 완벽했어요. 아빠가 안경을 쓰자 얼굴이 환해지고 있었어요. 다시 볼 수 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예전 것보다 더 편하네. 그날 밤 한옥집 근처의 편의점에 들렀어요. 거의 자정이었지만 시차 때문에 아직 잠이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작은 가게가 어두운 거리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에 라면과 커피 냄새가 가득했어요. 젊은 점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구석에서는 학생들이 작은 테이블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간단한 식사를 하고 계셨고 할머니 한 분은 따뜻한 차를 사고 계셨죠. 컵라면을 샀어요. 점원이 어떻게 뜨거운 물을 넣는지 보여주고 3분 후에 뚜껑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매운 냄새를 머금은 김이 공기 중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점원이 난방을 올리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작은 반찬들을 가져다주고 있었죠. 이건 그냥 가게가 아니야.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모두를 위한 작은 집 같아. 아빠는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여기선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어. 아무도 서두르지 않고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눈에 고이더니 멈출 새도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냐? 엄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년 동안 한국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스웨덴이 더 낫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한국 경험들, 보지 않기로 선택했던 모든 아름다움과 친절함. 아빠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란다. 아냐, 밖에서는 서울의 안전한 거리 위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편의점 안에서 저는 마침내 오래된 편견들을 내려놓고 있었죠. 제가 받은 보상은 상이나 보물이 아니었어요. 제 보상은 그동안 내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었답니다. 편의점에서 눈물을 쏟았던 다음 날 아침,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으로 눈을 떴어요. 어쩐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죠. 마치 제가 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햇빛이 우리 한옥방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이 부모님이 아직 주무시고 계신 따뜻한 마루 바닥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오늘은 부모님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스웨덴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상한 걱정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여기 안 계시면 제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버릴까요? 제가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걸어갔어요. 어젯밤 눈이 내린 후라 아침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죠. 거리는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붐비는 인도에서 서로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 가게 주인들이 자기 가게 앞뿐만 아니라 모두의 길에서 눈을 쓸어내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카페에서 저는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이제 그 말들이 제 입에서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저 커피를 얻기 위해 내뱉어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장소와 이 사람들에게 저를 연결해주는 말들로 느껴졌죠.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커피 마시면서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1시간 후 민지가 합류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했죠. 전에는 일 외에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이 한국 즐기고 계세요? 민지가 커피를 저으며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부모님 덕분에 내가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어. 말하기 어려웠지만 꺼내야만 하는 말이었어요. 난 한국에 대해 편협하고 불공정했어. 모든 걸 스웨덴과 비교하느라 너무 많은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놓치고 있었어. 민지는 놀라거나 기뻐하거나 득이양양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의 질문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뭘 할 건가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건가요? 이제 정말로 여기에 있고 싶어.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냥 한국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고 싶어. 제대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이해하고 친구도 사귀고 싶어. 항상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민지가 부드럽게 경고했어요. 한국에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알아. 제가 말했고 처음으로 정말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난 모든 걸 볼 준비가 됐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항상 스웨덴과 비교하지 않고. 그날 오후 저는 부모님을 마지막 모험에 데려갔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갔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매일 이용하는 시스템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아빠의 허리 통증은 한국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훨씬 좋아져 있었고 엄마는 한국 생활에 대한 관찰로 노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즉시 일어나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는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죠.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플랫폼은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다른 지하철과는 다르게 느껴지네. 아빠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있어. 공항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터미널을 걸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제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단지 제 진짜 집에서 온 방문객이 아니라 저와 같은 여정을 떠나는 여행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있는 분들이었죠. 그날 밤 한옥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낮은 테이블 주위에 앉아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음식들을 즐기고 있었어요. 바닥이 바삭한 비빔밥,
속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순두부찌개, 그리고 야채와 소고기가 들어간 달콤한 잡채.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어요. 제가 점점 능숙해지는 젓가락 실력으로 음식을 드시는 그들을 보며 고백했어요.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열면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들이 되기도 해. 다음 날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출발 게이트에서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낮게 들려왔어요. 배운 걸 잊지 마. 아냐. 한국이 스웨덴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비교 자체가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걸. 엄마는 제 뺨에 키스했어요. 내가 알았든 몰랐든 여기서 또 다른 집을 찾았구나. 그들이 탑승한 후 저는 공항에 오랫동안 앉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제 주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비행기에서 온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엄마가 창가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서울이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엄마의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로 밝혀진 곳을 선택했구나. 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제 직장, 제 아파트, 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돌아가는 도시는 항상 그래왔던 똑같은 서울이지만 이제 저는 그걸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집 책상에서 스웨덴 국기를 치웠어요. 버린 건 아니에요. 스웨덴은 항상 제 일부일 테니까요. 하지만 민지 삼촌이 한옥에서 작별 선물로 주신 작은 한국 국기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2개의 국기, 2개의 집, 제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의 두 부분이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